한국보다 중국이 낫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천혜의 자연경관, 수천 년의 역사와 유물들로 가득한 나라, 많은 유튜버가 중국 여행을 강력 추천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여행이 처음인 스웨덴의 중년 노부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중국의 민낯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끊임없는 감시, 무례한 사람들. 이 부부는 도망치듯 중국을 떠나며 깊은 실망감을 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퇴직 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아내 마르가레타와 저는 평생을 함께해온 단짝 같은 부부예요.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약간의 막연함이 섞여 있더군요. 젊은 시절부터 저는 늘 퇴직하면 뭘 할까?를 고민했는데 정작 그 순간이 다가오니 제 손에 남은 건 빈 시간과 약간의 불안함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여행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죠. 둘 다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는 무조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시아 여행을 떠나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했어요. 엘리, 이번엔 진짜로 떠나야겠죠? 그렇게 저희는 인생 첫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목적지에서부터 의견이 갈린 겁니다. 아내는 중국을 가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을 고집했죠. 이유요? 각자 달랐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보안 전문가로 35년간 일했습니다.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많이 맡아 여러 나라의 IT 환경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죠. 그중 한국과의 협력은 늘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편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기술력이야 중국이나 대만도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일해보니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꼼꼼함과 신뢰성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억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중견 글로벌 기업에서 하드웨어 제조를 중국과 대만에 맡겼다가 엄청난 문제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한 IT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죠. 그 결과요? 글쎄, 3주 만에 모든 결함을 완벽히 해결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까지 세팅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인 팀장과 통화를 하는데 그의 차분하면서도 열정 넘치는 태도에서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언제 한번 한국을 꼭 방문해 보고 싶다고 마음먹은 게요. 반면 아내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예술과 문화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최근 몇 년간 중국 여행 유튜브 채널을 빠짐없이 시청하더니 눈에 띄게 설레어하는 겁니다. 영상 속 광활한 도시들, 화려한 야경, 그리고 저렴한 물가까지. 무엇보다 그녀는 맛있는 만두를 먹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중국 만두를 먹으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거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결론이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10일, 중국 10일. 아내가 중국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제가 한국 일정을 준비하는 걸로요. 이 방법이 서로에게 공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죠. 저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책을 뒤적이며 설렜습니다. 둘 다 여행 초보자답게 서툰 준비였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출발일이 다가오자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도 생기더군요. 저희 나이에 유럽 여행이 아닌 아시아로 떠난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실까요? 익숙한 집과 일상을 뒤로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나아간다는 건 두려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만큼 설렘도 커졌습니다. 그날 스톡홀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떠나는 거네요, 마르가레타. 그럼요, 엘리. 늦지 않게 떠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웨덴의 겨울 하늘은 그날따라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늘을 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새로 만날 한국과 중국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떠났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그저 신기했어요.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넓었거든요. 저와 아내는 인파 속에 섞여 거대한 유리돔 아래를 걸으며 한편으로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렘은 아주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입국 심사줄에 서자마자 공안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움이 심상치 않았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공안들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류를 뒤적이는 모습은 꽤 위압적이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권을 내밀었더니
공하는 서류를 받자마자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긴장감이 확 치솟았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영어는 한마디도 없이 몸짓으로만 이리 오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제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더니 소지품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로 들고 온 것도 없었는데 공안들은 이 작은 가방을 하도 철저히 검사해서 제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뒤진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자 이번엔 신체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솔직히 말해 너무 불쾌했어요. 공안은 흰 장갑을 끼고 제 몸을 이리저리 만지며 확인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필요했던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의심스러워 보였던 걸까요? 아내는 멀리서 지켜보며 점점 불안한 얼굴이 됐습니다. 그녀가 멀리서 소리치듯 말했죠. 괜찮아요, 엘리. 그냥 절차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2시간이 흘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기 시간이었죠. 공항 직원이 왜 이렇게 철저한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영어로 질문조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어색한 영어를 쓰는 직원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금방 대화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결국 모든 검사를 끝내고 나서야 여권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제야 공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도 된다는 신호를 주더군요. 아무런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그때 이미 저와 아내는 녹초가 돼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요?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 문화가 이런가 봐요. 입국 심사대를 간신히 빠져나와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죠. 처음 우리가 찾아간 곳은 공항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제대로 못 먹고 긴장 속에 있다 보니 커피 한 잔이 간절하더군요. 아내는 메뉴판을 보며 평소처럼 즐겁게 주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금을 꺼내자 점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무언가를 중국어로 말하는데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점원이 겨우 한마디 영어로 설명했어요. 노캐시 알리페이 위챗페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다니요? 카드 결제도 안 된다고요? 제가 머뭇거리며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점원은 그것마저 거절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을 흔들며 뭔가를 가리키더군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황당해했죠.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검색했어요. 설치를 시도하려 했지만 중국 전화번호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스웨덴에서 가져온 국제 신용카드와 현금이 전부였는데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금을 안 받는 나라가 있다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고 아내는 짜증난 듯 어깨를 으쓱했죠. 여보, 이게 디지털 경제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아날로그인가 봐요.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간신히 현금을 받는 다른 가게를 찾아 음료를 샀을 땐 이미 기운이 빠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거리 풍경만은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베이징 도심은 거대하고 화려했어요. 초고층 건물들이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솟아 있었고 대로변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 여긴 스웨덴과는 전혀 다르네요. 모든 게 크고 바빠요. 우리는 여유가 넘치는 나라에서 살아왔던 거네요.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크기와 속도에서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상하게도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죠. 저녁이 되자 아내는 중국 만두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여행에서 가장 기대한 것이 만두라며 자신만만한 얼굴로 유명한 맛집이라고 찾아간 작은 식당은 허름했지만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두를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부드러운 만두피 속에 육즙이 터져나왔고 담백하면서도 독특한 향신료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한참 웃으며 이 맛이에요, 엘리. 이걸 먹으려고 내가 여기에 온 거라니까요. 라며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시 후에 터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호기심에 만두 재료를 물어봤어요. 점원이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죠. 피전 미트, 비둘기라니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비둘기 하면 거리에서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비둘기를 먹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적응하기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제가 비참해지던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와 규칙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낯선 존재인지도요.
아내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아직 8일이나 남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더 적응할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이 들더군요. 중국 여행의 첫날은 이렇게 기대와 충격이 엇갈린 하루였죠. 중국에 온 지 이틀째 아침, 우리는 베이징의 전통적인 식사를 한번 제대로 즐겨보자고 계획했어요. 아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중국 음식 영상들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식당에 앉아 풍성한 요리를 나누며 행복하게 웃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대도 컸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사실 꽤 많이 달랐어요. 숙소 직원에게 물어 가장 현지스러운 식당을 추천받았고 설렘을 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대로 된 요리를 먹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식당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식당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꽤 북적거렸습니다. 현지인들로 가득 찬 공간은 음식 냄새로 가득했고 분위기만큼은 좋았습니다. 메뉴판이 나왔는데 전부 중국어더군요. 한 글자도 알아볼 수 없어서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이 요리가 뭐예요? 여기 뭐가 들어갔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부 중국어였어요. 아내와 저는 난감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나 익숙했던 스웨덴 레스토랑의 깨끗하고 친절한 메뉴판이 떠올랐어요. 스웨덴에서는 모든 요리에 대해 성분이 상세히 표시되잖아요. 알레르기 정보까지 꼼꼼히 기재돼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몇 번 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영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손짓으로 대화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작위로 요리를 2개 시켰습니다. 뭘 먹게 될지는 전혀 몰랐지만 일단 시도해보자고 생각했죠. 음식이 나오자 처음엔 꽤 맛있어 보였어요. 향도 괜찮았고 국물 요리와 볶음 요리가 함께 나왔거든요. 하지만 첫 입을 먹는 순간 이상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국물에서 너무 강렬한 허브향이 나는데 그게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어요. 고기 역시 질감이 이상했습니다. 닭고기처럼 보였는데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내에게 속삭였죠. 그러자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냥 먹자 여보. 배는 채워야 하잖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식사가 제겐 고문이었습니다. 음식 맛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뭘 먹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그 막연함이 제게는 너무나 불편했거든요. 스웨덴에서는 모든 음식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식당에서도 성분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시 먹었던 고기는 말고기였다고 하더군요. 말고기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었는데 알았다면 처음부터 주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식당을 나올 땐 이미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이틀째 되는 날인데도 뭔가 마음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는 다르게 조금 더 낙천적이었어요. 우리 그냥 다르게 살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낯설지만 배울 게 많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답답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가 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조금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처에 있는 대규모 공원으로 갔습니다. 베이징에는 약 1,500개 이상의 공원이 있다고 하죠. 도시가 워낙 크니까 그만큼 공원도 많을 수밖에요. 공원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주했던 도심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무 사이로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모여 다가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공원 한쪽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고 여기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긍정적인 면들보다 저에겐 여전히 공원에서 본 더러운 쓰레기와 질서라고는 없는 문화, 큰 소리로 대화하는 시끄러운 중국인들, 그 불편함이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아내는 유튜브에서 본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현실은 조금 달랐죠. 그녀도 어느 정도 실망했지만 저만큼 티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끝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죠. 중국에서의 2번째 날은 그렇게 서로 다른 감정이 교차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은 여전히 북적거렸습니다. 공기도 탁하고 거리는 복잡했고 사람들의 빠르고 바쁜 발걸음이 이 도시를 완전히 집어삼킨 듯했죠. 저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내도 저도 조금 지쳐 있었어요. 베이징의 화려한 매력은 어딘가 어색했고 우리에게는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둘은 창저우라는 조용한 소도시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관광객도 많지 않고
조금은 여유롭고 소박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우리가 기차를 타기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기차역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떠밀리듯 줄을 섰어요. 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가방이 꼼꼼히 열리고 짐 하나하나를 모두 꺼내 살펴보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였죠.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또 검사라고요? 공안은 무표정하게 여권을 확인하더니 다시 저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전부 중국어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아내와 저는 서로 눈치만 봤어요. 이런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불안함만 커져갔죠. 사람들이 저희 뒤에서 한숨을 쉬며 서두르라는 듯 짜증을 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날의 짐 검사는 무려 40분이나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땐 이미 기차 출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탑승하려던 기차는 이미 떠났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낙담하려던 순간 한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기차가 연착됐다고요. 15분 정도 더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왜 여기선 뭐든 이렇게 오래 걸릴까? 기차에 올라타고 나서도 편안함은커녕 새로운 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좌석 옆에는 시끄러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소란스러움에 웃으며 넘기려고 했죠. 저 사람들 꽤 즐겁게 여행하나 봐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떠들썩한 걸 넘어선 문제가 되어갔습니다. 한 명이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켰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는 손짓을 하며 그들의 사진을 찍어줬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제 어깨에 팔을 올리고는 웃으며 손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를 보며 무언가를 지적했는데 그 모습이 꽤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당황한 듯 얼굴이 굳어졌죠. 저기요, 그만하세요. 저는 손짓으로 제 어깨에서 팔을 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몰려들며 웃고 떠들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 장면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점점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겁먹은 얼굴로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결국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기차 승무원이 달려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고 다행히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소동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이 끝나고 겨우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가방이 사라진 겁니다. 캐리어는 물론이고 아내의 작은 가방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가방이 없어졌어. 제가 다급하게 말했을 때 그녀는 처음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야 그녀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없어졌다고요? 가방 안에는 우리의 옷, 현금, 그리고 아내의 신용카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가방을 찾아보려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승무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는 더 이상 이 여행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그만합시다. 그냥 한국으로 갑시다. 남은 계획 다 취소하고 한국에서 좀 쉬자고요. 거기도 별로면 그냥 스웨덴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아내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한국도 똑같으면 어떡하죠? 솔직히 난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엘리. 나도 중국을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창저우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고 바로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죠.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를 거야. 한국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순간 솔직히 말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겪었던 불쾌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먼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어서오세요라고 영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안심시키던지요.
여권을 건네자 직원은 친절하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대화가 아주 수월하게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우리의 방문 목적을 묻더니 서류를 빠르게 확인한 뒤 환한 미소로 여권을 돌려주더군요. 모든 과정이 깔끔하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여긴 확실히 다르네. 제가 아내에게 작게 속삭였더니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정말로 그래. 너무 친절하잖아. 그녀는 어깨에 쌓여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짐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도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안내판에는 영어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색깔과 글씨 크기까지 신경 쓴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죠. 심지어 짐이 도착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이 순서대로 나오는 모습조차 어딘가 감동적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의 공항에서는 캐리어를 찾는 데만 30분 넘게 헤맸던 기억이 떠올라 다시 한번 이곳의 효율성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입구에는 자원봉사자처럼 보이는 분들이 서서 길 안내를 돕고 있었고 교통편을 묻는 저희에게 유창한 영어로 친절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게 보통인가요? 아내가 감탄하며 물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보통이든 아니든 이건 정말 훌륭해.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제 눈은 창밖의 풍경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매끈했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무척 세련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작은 산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도시임에도 자연과 공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수많은 인파와 매캐한 공기가 저를 압도했다면 서울은 분명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택시는 깨끗했고 운전기사님도 정중했죠. 아내가 영어로 몇 마디를 건넸는데 기사님은 간단한 영어로 대답하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다리를 지나칠 때 그녀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저 다리 좀 봐요, 엘리.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응, 굉장하네. 강 위에 다리가 이렇게 많다니. 한강엔 무려 31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고 하더군요. 스웨덴에서 보던 다리들과는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근처 마트였습니다. 비행기로 이동하며 잃어버린 몇 가지 물품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야 했거든요. 한국의 마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입구부터 모든 물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섹션마다 표시가 명확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아내는 물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직원이 저희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줬습니다. 계산도 매우 신속했고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내는 계산을 끝낸 뒤 직원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서투르게 말했는데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땡큐라고 대답했어요. 그 짧은 교감이지만 이 나라가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정말 깨끗하네요. 거리에도 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정리된 쓰레기통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도 공공장소를 깔끔히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길에서 침을 뱉는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는 거리에서 침을 뱉는 모습이 정말 흔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쾌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네. 그동안의 피로와 불쾌한 경험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그런 기분이었는지 침대에 몸을 눕히며 말했습니다. 여기라면 다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그렇게 느끼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이번엔 정말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의 첫날은 한마디로 안도와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느꼈던 모든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하나둘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죠. 이제야 비로소 진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곳이 그런 기대를 충분히 채워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궁궐이라고 하더군요. 거대한 돌담길과 장엄한 문들을 거닐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궁궐의 복잡한 건축 양식도 놀라웠지만 넓게 펼쳐진 정원이 저를 더 매료시켰어요. 아내는 꽃이 핀 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며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경복궁에서 창경궁으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내내 점심 메뉴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냉면. 드디어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맛볼 차례였거든요.
냉면에 대한 제 기대는 꽤 오래전부터 쌓여왔습니다. 한국 IT 회사와 일할 때 그곳의 직원들이 항상 자신들의 음식 이야기를 하며 자랑했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냉면을 꼭 먹어야 한다며 강력 추천했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반드시 냉면을 먹어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 냉면 전문점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환한 조명이 저희를 반겼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키오스크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건 스웨덴에서도 본 적 없는 방식이었어요. 작은 화면에 음식 사진과 가격이 뜨더군요. 이제는 주문도 이렇게 디지털로 하는 건가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솔직히 잠시 겁이 났습니다. 또 언어의 장벽을 마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눌러보니 영어로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있더군요.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화면에 뜨는 메뉴를 천천히 읽으며 저희는 주문을 시작했죠. 심지어 원산지 정보와 원재료 표시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 점이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식재료를 알 수 없어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인지 이런 투명한 정보 제공이 얼마나 큰 배려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정말 친절한 시스템이네요. 제가 말하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주문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잠시 후 고기가 얹어진 냉면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그 차가운 국수에 윤기 나는 모습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던지요. 투명한 국물 위로 얹힌 얇은 고기 조각과 삶은 달걀 나는 반쪽, 그리고 잘게채 써노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옆에 함께 놓인 커다란 가위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용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다가와 이면은 길어서 드시기 전에 잘라 드시면 더 편리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가위로 음식을 자른다니 정말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긴 면발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먹으니 훨씬 간단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웨덴에서 가위를 음식에 쓰는 건 상상도 못하잖아요.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네요. 정말 신선해요. 한 입 먹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혀 끝에서 퍼지는 순간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살짝 새콤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맛과 쫄깃한 면발의 식감은 제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아내도 연신 감탄하며 냉면을 먹더니 이건 예술이에요. 진짜예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냉면의 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하자 직원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추가로 2,000원만 내시면 더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흔쾌히 추가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그저 조금 더 얹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한 그릇이 더 나왔습니다. 여긴 정말 서비스가 대단하네요. 제가 말하자 아내도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주다니라며 감탄했죠. 사실 냉면 가격은 중국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두세 배는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음식의 질과 서비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배려가 저희를 만족시켰거든요. 냉면을 먹고 식당을 나왔을 때 저희는 배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득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길을 잃을 뻔했는데 그때도 한 한국인이 먼저 다가와 어디를 찾으세요? 라며 도와주더군요. 영어로 설명하며 직접 스마트폰 지도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여긴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도 그녀의 말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고 서비스에서도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같이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피부로 느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힘든 순간들은 이제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시간은 하나같이 따뜻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강을 걸었던 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도 강가를 따라 걷는 것을 좋아했지만 한강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저희는 늦은 밤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공원엔 조명을 따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얼마나 평화롭던지요. 부모님과 함께 나온 어린아이들, 자전거를 타는 젊은이들, 그리고 홀로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밤인데도 모두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아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네. 이 강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모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한강공원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책하다 보니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우리를 유혹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이렇게 놀라운 곳일 줄은 몰랐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진열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음식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라면, 꼬치, 김밥, 치킨 그리고 이름 모를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죠. 아내는 한참을 진열대를 구경하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편의점이 아니에요, 엘리. 이건 작은 식당이에요. 그녀의 말이 딱 맞았습니다. 스웨덴의 편의점에서는 음료수와 과자가 대부분인데 여기선 갓 조리된 듯한 음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치킨과 꼬치, 그리고 즉석 라면 하나를 사서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먹었던 그 간단한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1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소중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오자. 한국은 꼭 다시 와야 해.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 우리의 여행 이야기는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모두가 묻더군요. 중국과 한국 중 어디가 더 좋았어? 그 질문에 저희 부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조건 한국이죠. 아내는 그 이후로 한국 여행 유튜브 영상만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하곤 했어요. 여보, 여기 보세요. 이건 부산이라는 곳인데 바다가 정말 예쁘죠? 다음번엔 여기를 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번엔 남쪽으로 가보자고. 우리의 첫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그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겁니다. 그 따뜻한 사람들, 놀라운 음식, 그리고 여유롭고 안전한 거리들. 한국은 단순히 한번 방문하고 끝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번엔 부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저는 이미 다음 여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나라였고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엘리 씨가 같은 아시아라고 해도 중국과는 다른 한국 문화를 알아가셔서 다행이네요. 사연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감동 충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